이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중국 전문가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중국 전문가 분을 앞에 모시고 아닙니다. 앞에서 네, 이제 욕 많이 마이크가 먹습니다. 꺼져 있을 때 네. 중국 관련주 얘기를 하다가 중국 실수를 관련주- 금치 못하셨잖아요. 아니요, 저희 뭐 아픈 얘기죠 사실. 네. 사실 중국 인바운드 이제 종목들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뭐 유커 관련. 네네. 근데 뭐 올해 트렌드가 중국이 여행은 참 많이 하는데 중국 내에서도 P가 안 나와서 Q는 나오는데 P가 안 나오는 문제도 있었고 뭐 분명히 Q는 늘 텐데 이 단가나 과거의 소비 패턴이 좀 다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래서 이런 좀 슬픈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까? 2024년 중국 시장 뭐 전망에 대해서도 네. 리포트를 내놓으셨는데 네. 전 가장 궁금했던 게 제목이 다르게 보이는 5%였어요. 이게 네. 어떤 의미로 이걸 쓰신 거예요? 네, 뭐 일단은 뭐 오늘 방송에서도 일단 앞단에는 뭐 이렇게 사죄를 항상 드리고 네. 중국 애널리스트 항상 저 역시 뭐 올해 뭐 별로 맞춘 게 없어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꼭 틀릴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 여태까지 좀 예측하던 거가 빗나간 부분은 어떤 게 좀 뭐 변수로 올해 작용을 했어요? 뭐 제일 큰 건 주식이 일단 계속 내려갔고요. 아. 뭐 물론 뭐 미국 금리 요인도 있지만 사실 중국이 잘한 게 없고 저희가 리오프닝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대보다 많이 못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내년에 분명히 좋아지는 게 있겠지만 어쨌건 올해에 대해서는 항상 모두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네. 나오셨을 때도 사과하시면서 그때 물론 이제 댓글에는 그럴 거면 자꾸 나오지 마 이런 댓글이 있지만 아 그리고 그때 저는 뭐, 설명하셨던 게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확 살 줄 알았는데 뭐 생각보다 부동산도 있고 이걸 소비도 좀 있고 네 맞습니다. 많이 저축을 하더라. 네. 그 부분은 맞아요. 근데 많이- 사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뭐 저희는 그런 거를 그래도 가이드라인 제시하려고 있는 직업이고 또 욕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우, 그 에티튜드가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올해 전망이 이제 제목이 다르게 보이는 내년 전망 제목이 다르게 보이는 5%인데요. 네. 올해 중국이 대략 연말에 한 5.2%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 예측치는 4.7에서 한 4.9% 똑같이 비슷한 5%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아마 다르게 좀 보일 수 있다. 그 5%가 올해 5%는 작년에 상해 락다운 때문에 연간 3% 성장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가 5%니까 2년 평균이 이렇게 베이스가 엇갈려가지고 평균에 보면 4% 성장을 한 거고 전체적으로 3월 전인대부터 중국이 꼬이기 시작을 했죠. 전인대에서 맞아요. 올해 6% 이상이 무조건 나오는 수치로 다들 봤는데 성장률도 안 높게 제시하고 부양책도 이제 좀 내려가는 느낌을 주면서부터 꼬였는데 올해 이제 정책이나 이런 거 사이클로 봤을 때는 5%가 기대보다 많이 못하실 거고요. 반면에 이제 주가가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년의 방향성, 그러니까 사이클이나 정책의 각오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내년이 이제 리오프닝 2년 차기도 하지만 네. 리오프닝 얘기는 더 드리기가 좀 무한하고 집권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5년이 한 기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20기 지도부고 작년 10월에 이제 출범했는데 이제 만 2년 차에 들어가는 게 내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2년 차인데 보통 2년 차의 패턴이 좀 있어요. 그래서 2년 차 효과 좀 얘기를 드릴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바닥에서 위를 보다 보니 전체적으로 5%가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올해 이제 중국이 부진했던 수치를 또 딱 하나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장표를 조금 띄워주시면은 네. 오른쪽 그림입니다. 저희가 뭐 어렵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밑에는 바닥엔 중국 금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위에 초록색 선은 ROE입니다. 상장 기업 뭐 투자 수익률이라고 보셔야겠죠. 올해 중국이 금리를 계속 낮췄거든요. 그리고 수요도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계속 낮아졌는데 금리 떨어진 속도보다 ROE 떨어진 속도가 저희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중국의 주택담보대출 비중하고 제조업 설비 투자 증가율인데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올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저희 기대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저희는 투자를 하거나 빚을 일으키거나 집을 사거나 설비 투자를 할 줄 알았는데 기대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고 분위기가 이제 안 잡히고 정책이 뭔가 믿음이 안 가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빚을 줄이거나 예금을 더 쌓아놓는 그 현금 유보량이 기업들도 많았고요. 가계도 역시 저희 예상과 거꾸로 소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올해 상태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 이 두 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아까 그 장표에서 그거 네. 해석 한 번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금리 떨어지는 것보다 ROE 떨어지는 게 더 급격했다. 네. 그러면 저거를 개별 기업들이
투자 혹은 장사를 제대로 못한 요인이 더 큰 건지 네. 그냥 경기가 아예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중국 정부 측에서 정책을 엇박자를 내니까 네. 그냥 피해를 봐서 그러는 건지 어느 쪽에 더 무게? 일단은 작년하고 올해 한 2년 동안 중국이 이제 팬데믹을 이제 끝내고 사실 열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했던 부동산 규제 같은 산업 규제도 있었고 네. 뭐 지금 배터리나 자동차만 다 갖다 붙는 상황인데 뒤에 이제 보여드릴 장표가 사실은 산업도 양극화가 커져가지고 기피 산업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낮아졌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금리가 계속 내려갔던 이유도 결국에는 내가 이 돈을 지금 당장 여기다 투자하느니 기업들도 가게도 부동산이 수익성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낮아진 거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제 나서지 않았고 그러면 이걸 중국 정부가 좀 잘 나서서 뭔가 좀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뒤에 말씀드릴 내년에 중앙 정부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 정부가 이제 좀 드디어 빚을 내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올해는 사실 중앙 정부가 그냥 관망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미국 금리 내려오는 거 기다렸고 혹은 전체적으로 가계 기업을 그냥 냅둔 형태가 돼서 수익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오면서 투자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뭐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ROE 떨어지니까 기업 이익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좀 더 부진한 요인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근데 제가 퍼즐이 좀 안 맞춰져서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인플레가 거의 디플레 걱정하고 있잖아요. 디플레를 걱정하고 있죠. 물가가 그렇죠. 낮으니까요. 네. 근데 GDP는 5% 나왔으면 실질 리얼 GDP로는 네. 굉장히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일단은 실질 GDP가 자체가 이제 리얼이니까 네. 이제 물가를 차감하게 된 거고 명목 GDP를 보면 즉 물가가 반영된 걸 보시면 명목 GDP는 또 되게 낮게 나왔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실질 GDP가 한 5%가 예상이 되고요. 올해 지금 3분기까지 나온 중국 명목 GDP는 누적으로 4%가 안 되니까 가격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꽤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GDP 갭 같은 것들이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재고가 많이 쌓였을 수도 있고 수요가 살아났어야 되는데 수요가 살아나지 않은 측면도 있고 정책이 가시성이 좀 떨어졌던 측면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네. 그냥 이런 현상이고 네. 하나 더 보여드리면 다음 네. 장표를 좀 보여주시면 항상 보여드린 그림인데 오른쪽에 중국의 대출 증가율인데 하늘로 치솟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공급 과잉 걱정하는 배터리, 중국의 자동차, 뭐 조선, 제조업 쪽의 대출이고 바닥으로 뭐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는 거는 아시는 부동산 대출이죠. 이건 가계 주담대나 부동산 개발사, 뭐 디벨로퍼들 대출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잠깐 보시면 중국이 이제 언더별로 그 자동차를 팔고 있는 게 위의 그림이고 밑에는 월별로 디벨로퍼들 100대 디벨로퍼들 매출입니다. 여기 뭐 헝다도 포함되어 있고 컨트리가든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주도준 거는 보여주는데 문제는 기존에 안 좋았던 부동산 쪽 관련된 거나 소비 쪽은 여전히 안 좋고 네. 기존에 좋다고 돈이 많이 풀렸던 애들은 작년까지는 그나마 버텼지만 올해는 또 오버캐파 문제 때문에 공급 과잉이 돼서 이걸 또 털어야 되는 문제가 올해 있었던 거죠. 산업도 양극화가 커졌고 산업단의 각각의 가격 쪽이나 이런 쪽에 딜레마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 얘기고요. 그러면 앞서 보여드린 그런 ROE가 올라가려면 저희 과거 경험상 네. 이 탑다운 쪽에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중장기 대출을 풀 수 있게끔 해주거나 이제 생각들이 좀 바뀌거나 혹은 누군가 빚을 내서 뭔가 앞장서서 뭔가 정부가 끌어주거나 여기서 이제 중앙 정부가 되겠죠. 중국은 워낙 당이 끌고 가는 나라니까 중앙 정부가 올해 돈을 잘 안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쓰겠다는 이제 요인들이 생겨야 되고 뒤에 말씀드릴 내년 세 가지 변화 중에 또 한 가지는 당연히 부동산이 연착륙하는 것도 좀 확인이 돼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가 최소한의 뭐 기타 영역에서 뭐 기술 제재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인적 교류나 포괄적인 영역에서 혹시 조금 정상화될 수 있는 힌트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실제로 중국의 30, 40대들이 자기가 소비를 하거나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미중 관계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에 좀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익성이나 ROE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변수로 저희가 내년에 지켜보고 있어서 올해 저희 내년 전망에 일단 세 가지 밑밥은 뭐냐면 한 가지는 내년 중앙 정부가 돈을 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이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하겠지만 연착륙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11월에 이제 미중 관계가 저희가 임시 휴전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에이펙에서 어찌됐건 지금 둘이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정상화 시도가 좀 있을 것 같다. 이 세 가지가 일단은 밑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포인트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요즘에 나왔었던 뉴스 위주로 해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서. 네네네. 중앙정부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 1조 위안 특별국채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충분하냐, 규모 너무 적은 네, 거 아니냐, 결국 효과는 지방 정부는 땡큐 하겠지만 이게 네. 경제 성장 올리는데 맞겠냐 하겠지만 네. 또 이걸 하나의 적극적인 사인으로 또 해석하자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시진핑 주석 인민은행 방문했다고 네. 야 이제 해줄 거야 막 네, 네. 이러기도 하던데 네.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거의 지금 뭐 주시장이야 중국은 지금 뭐 거의 불감증에 빠져서 오늘 뭐 짱 조금 올랐지만 사실은 웬만한 부양책 뭐 9월부터 저희도 설레발 쳐도 크게 움직이진 않는데 바닥은 좀 다져준 것 같은데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게 지금 정부가 찍은 1조 RMB 채권이 일단 규모가 작지 않고요. 네. 시장이 지금 반응이 뭐 어차피 단기 반응보다는 이제 입증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 얼마나 찍어서 올해 안 했었던 인프라 투자도 하고 뭐 때려받고 뭐 투자도 하고 이런 게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아직 의구심이 있는데요. 장표 잠깐 띄워주시면은 저희가 마침 말씀드릴 게 이 특별 채권 관련된 내용인데 그 오른쪽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 뭐냐면 저기 좀 그 초록색 선 위에 걸 보시면은 내려가고 있는 게 중국의 정부 채권 발행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올라가면 중앙 정부가 직접 레버리지가 일어난다. 부채를 네. 일으킨 거고 올해처럼 저렇게 마이너스까지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조금 고개를 들었는데 이제 채권을 찍겠다는 거죠. 중앙 정부가 중국이 이제 소위 말해 추경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전인대란 행사는 3월에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국회 성격이고 여기서 보통 올해 재정 적자는 얼마고 얼마 쓸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다 입을 닫습니다. 연중에 4분기에 특히 이렇게 추경 얘기를 하는 거는 역대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99년, 2007년, 2008년 그리고 2020년. 금융 위기가 이렇게입니다. 뭐가 와야 다 위기가 와야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올해 사실 여기 채권 증가율 같은 거 아까 보여드린 그림도 잘 나오는데 올해 중앙정부는 그렇게 돈 쓸 생각이 없었고 실제 돈도 쓰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주장에 이 제로 코로나 인민의 생명을 지켰고 2년 동안 중앙정부는 사실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은 그냥 관망을 좀 했고요. 지난 2달 전에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중국이 의지는 있긴 한 겁니까? 제가 막 그렇게 막 그렇죠, 맞습니다. 여쭤봤었는데. 중앙정부는 의지가 강하진 않았고 이제 중앙정부가 나섰다는 의미가 이번 10월 국채 발행 결정이고 이게 이제 1조라는 금액은 중국 GDP가 115조 RMB 정도 되니까 한 0.7에서 0.8% 정도 이제 명목 GDP는 올리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걸 내년 상반기에 좀 때려박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4분기 찍는 시간밖에 없을 거고요. 실제로 내년 이제 봄을 앞두고 전인대 전에 상관없이 일단은 일으키겠다는 거라서 일단 이게 저는 상징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올해 없었던 게 생기는 거고 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계 쪽이나 기업들, 특히 민영 기업들은 뭔가 지금 투자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뭐 도망가려고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사실은 어떤 투자 기대가 생겨야 되는데 건설 투자나 인프라 투자가 올해 형편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일단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게 꽤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부동산 얘기는 그냥 제가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얘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연간 전망이기 때문에 제 네. 자료 참고하시면 되는데 내년에 저희가 부동산이 지금 제일 중요한 키데이터는 뭐 디벨로퍼 망하고 이런 것 물론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시작점이 뭐냐면 분양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거래가 살아나는 게 제일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오른쪽에 그 저희가 내년에 이제 중국의 주택 거래가 올해하고 작년이 마이너스 한 20% 이상씩 급감을 했었거든요. 난리가 났죠. 이게 재정 수입도 파탄이 나고 디벨로퍼들 지금 살 수가 없는데 내년에 거래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제 플러스로 전환할 거냐. 근데 저희가 이제 중국의 다양한 이제 장기 실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도시화율 속도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면 연간 얘네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이제 중국 평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스퀘어미터 기준으로 대략 한 10.7에서 한 11억 스퀘어미터 정도가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실수요, 뭐 이게 재개발 수요도 있고 중국이 구축이 되게 많아요. 2000년 이전에 지은 건물이 사실 40%가 넘게 주택이다 구축이라서 뭐 여러 가지 감안을 해보면 장기적인 실수요 하단에 좀 와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국의 주택 거래는 일단 보합권 정도. 올해 마이너스 20%였었는데 내년에 한 플러스 2%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고 오늘도 뭐 헝다 뉴스 나오고 막 파산, 청산 뭐 관련해서 뭐 재판 그러니까요. 연기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 그 7페이지 왼쪽에 잠깐 보시면 이 보시는 이 복잡한 그림은 뭐냐면 왼쪽의 그림은 뭐냐면 초록색 선이 앞으로 벌어질 중국의 준공과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건데요.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중국이 착공을 하면은 한 2년 안에 건물을 당연히 짓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데이터가 신규 착공이 제일 선행하는 데이터라서 저희가 이렇게 땡겨가지고 한 3년 정도 선행한다고 해서 초록색 선 착공 데이터를 앞에 갖다 놓은 거고요. 뒤따라 오고 있는 거는 현재 기준의 주택 준공 면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 전에 중국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그때부터 디벨로퍼에 대한 안바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부채를 못 일으키고 사실은 중국은 선분양 후분양이 다 있는데 선분양한 것들은 그 돈을 빼돌려 가지고 융자를 했고 실제로 착공만 하는 척하고 준공이 안 된 부실 프로젝트가 많다는 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재고도 많지만 뒷담한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내년에 선행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까지는 준공 데이터가 좀 나옵니다. 앞단에 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내년 하반기부터 25년까지는 건설이 이제 준공 쪽에서 절벽이 오거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절벽이 아니고 25년부터 절벽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상반기에 거의 1년 만에 공급자에 대한 즉 디벨로퍼에 대한 규제도 일부 안바를 좀 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이제 중국 부동산이 워낙 나빴고 네. 다들 얘기하신 게 디벨로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부채 비율 관리나 대출 집중도 관리를 2019년부터 하면서 이 사단이 난 거고 이걸 풀기 전까지는 부동산도 계속 못 살아날 거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저희 기존의 이제 프로세스인데 1분기쯤부터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서 하반기에 있을 만한 그 준공에 대한 절벽이나 이런 문제를 완충할 것 같다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그때 하면 네. 헝다그룹은 파산 이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헝다는 이미 파산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나갔죠. 사실상 파산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뭐 벽개원도 민영기업이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어차피 이 디벨로퍼 문제가 당연히 1, 2위 정도 하는 애들이 망하는 건 당연히 상승이 큰데 전체적으로 집중도가 좀 낮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구조조정 앞으로 2, 3년 동안 진행될 겁니다. 계속. 아마 쉽지 않을 거고요. 다만 지금 이미 그 대도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공급량이 내년 하반기부터 줄어서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의견이 또 많습니다. 수급 때문에. 이미 3, 4선 도시에 버려진 건 버려진 거고 네. 대도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부도 위험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부도 위험은 뭘로 보여드리냐면 실질 금리 보여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대비 부동산 가격이 어떠냐를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중국은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요. 부동산 가격은 저희는 보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그러면 부도 위험은 더 올라가지 않은 정도 수순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헝다한테 누가 개입해 주거나 갑자기 뭐 이제까지 힘들었지? 자 이제 개입해 줄게라고 안 할 거예요. 보편적으로 네. 확률적으로는 1분기쯤에 공급자에 대한 그 부채 비율 관리나 이런 거를 쓱 약간 완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가 내년에 보는 두 번째 부동산이 연착륙 정도 합니다. 주식시장에는 기반영됐고 네. 여기서 더 신용 위험이 생기시는 걸 걱정한 건데 거기까지는 막을 것 같습니다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마지막 미중 관계는 그냥 저는 임시 휴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왼쪽 그림 보시면 제가 오늘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저 미국 국채 금리 올린 게 중국 탓인 부분도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미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던 애들이 작년부터 꾸준히 팔고 있으니까 그렇죠. 수급에 도움이 안 된 건 사실이고 의도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그림을 그러니까 미국 국채 비율이 내려가는 중국이 보유한 게 내려가는 그림하고 이 왼쪽에 보시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 그러니까 MS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중국 수출이 준 건 잘 아실 거고요. 그 근원 물가하고 제가 그리면 비슷비슷합니다. 반대로 가는 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분명히 미국이 자체적인 원인 때문에 당연히 물가가 올랐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재 미국에서 필요한 중국 수요만큼보다도 훨씬 더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8, 9월에 중국 수출에서 뭘 보고 있냐면 여전히 감소세인데 대미국, 대유로존 소비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중국만큼 싼 제품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미중 간의 그 양쪽에 포괄적인 합의를 해야 될 만한 상황들이 조금씩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만 관련된 입장이나 그리고 양쪽에 이제 내년에 선거를 앞둔 미국 쪽 입장이나 기술 제재는 더 깊게 들어가겠죠. 화웨이한테 너무 놀랬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가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리쇼어링을 추구하지만 단기 인플레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까지만 일단 좀 잠시 휴전하자 정도가 11월에 저희가 기대하는 거죠.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CDS 프리미엄도 올라갔지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같은 중국 관련된 각종 리스크 지표들이 많이 올라간 계기가 중국이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당연히 미중 관계나 소위 말해 지금 파시즘스러운 그러니까 중국 죽이겠다는 그런 분위기도 큰 몫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일단 어느 정도는 특히 내년 상반기로 저는 보는데 좀 진전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봐도 둘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 형식적인 미국은 거죠.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은 시진핑 주석도 더 이상 리스크 테이킹은 하고 싶지 않은 뭐 284패도 있고 유가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중국까지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더 첨예하게 세게 이게 날카로운 걸 찌르고 보편적으로 이제 장비 제한이니 수출 제한은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관세 인하고 이런 기대는 아예 접었고요. 대신 인적 교류, 서로 증편하고 사람 오가고 또 무역 쪽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진전되지 않는 거 뭐 등등을 합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달에 대만 총선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새 얘네 이쪽 지지율 보면은 여야 후보가 거의 붙었어요. 그러니까 야당 쪽은 그러니까 좀 친중에 가까운 야당 후보들은 사실 단일화만 되면은 이기는 거고 네. 이쪽 여당 후보도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도 변수는 되겠지만 중국 쪽 입장에서 보면 일단 미중 관계가 임시 휴전을 하는 것도 시장에는 일단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중국이 미국채를 파는 거는 어떤 그 의도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안화의 약세, 달러 강세 이거 심화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환율 방어 개념으로 또 파는. 네, 근데 당연히 달러를 은행에다가 지금 달러 팔고 위안화 사라고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네. 아까 그 1조 위안 네, 국채 발행하는 것도 네, 이게 사실 적은 규모는 아닌데 네. 이거를 그렇게 빚내 가지고 돈을 풀 만큼 지금 그런 환율 부분에서도 강달러, 위안화 약세 여기를 지금 방어하려고 국채까지 파는 상황인데 중국 국채를 찍어내서 그거를 그 정도로 풀 수가 있나? 다 여력이? 중국은 은행이 사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 발행 채권은 소버린 이 국채 개념인 것들은 네. 은행이 어차피 사줍니다. 이거는 네. 못 사주는 부담은 아닌데 요새 위안화 환율 정확한 지적이신 게 위안화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되게 바빠요. 그래서 요새 중국 그 주식시장 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두세 달째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네. 상해 심천에서. 근데 사실 파는 원인 중에 어떤 원인도 좀 있냐면 역외 시장 즉 홍콩에 가서 열심히 환율 방어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인민은행이 보통 어떤 방식을 하냐면 위안화 차익 금리를 홍콩에서 급등시킵니다. 하이버 금리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홍콩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2016년 1분기 때도 그랬는데 전체 금융시장을 다 지져버립니다. 저희가 예전에 스타크립토 하면 템플러로 지져버리듯이 어쩔 수 없이 환은 방어가 되지만 옆에 있던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아요. 실제로 외국인 수구 빠지는 거랑 하이버 금리 올라가는 거랑 8월부터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비관적이어서 빠지는 것도 있고 미국 금리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홍콩 금융시장에서 위안화를 빌리는 금리가 2%대에서 7%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좀 내려오기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제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굳이 미국 금리를 올려서 위협을 주거나 하는 물론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또 밖에 가서 힘든 상황인데 굳이 그걸 더 부추길 만한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론적인 거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더 핵심은 뭐냐면 중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금융시장에 좀 충격을 특히 홍콩 시장 이쪽을 좀 감내를 하고 있고 당연히 중국도 내려가는 게 안정성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 이유만 때문에 미국 금리 올라갔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파는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을 미국이 사줘야 되는 건데 그 기조가 좀 정상회담 물론 지금 확정도 아니죠 정상회담. 근데 그게 풀릴 만한 그런 기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건 물건을 사주고 안 사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하이테크 패러다임의 문제라서 사실은 그렇게 쉽게 뭔가 간단하게 악수하고 딱 이렇게 해결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국이 갑자기 지금 뭐 IRA 얘기하고 뭐 멕시코 통해서 들여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 중국 수출이 미국 때문에 좋아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포지션이 더 내려가는 부담을 지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양국 관계가 인위적으로 더 악화돼서 그렇죠. 관세는 안 낮춥니다. 관세를 낮춰야 사실은 나가는 게 편한데 지금 사실 중국을 누름으로써 생긴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이 얘기는 그냥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저희 국내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악재일 수 있는데
중국이 재고 조정도 거의 끝나가지만 11페이지 여기 장표 잠깐 띄워주시면 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중국의 자동차 수출 증가율입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올해 기준으로 중국이 자동차 수출 1위국입니다. 지금 뭐 드라마틱하게 물량을 폭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다 전기차라는 건 아실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른쪽에 보시면 요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알리바바 이런 거 통해서 저희 직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출 시장 규모입니다. 중국이 이제 GDP가 110조인데 12조 RMB까지도 작년에 시장이 커졌는데 얘네들 지금 내부에 쌓인 공산품들 어마어마하게 방출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이테크든 아니든 간에 중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원재료 가격이 낮기 때문에 완벽한 SCM을 가지고 이 밸류체인 하에서 밀어내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대만, 한국,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막판 밀어내기 계속 하면 할수록 힘든 문제를 그렇죠. 의미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이 계속 미국 수입이 중국 수입을 계속 안 하면 그 누른 효과들이 다른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미국은 나라- 상관없잖아요. 미국 상관없죠. 근데 저는 지금 저희가 계산한 그 비중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고 있는 방향에서 볼 때 더 중국 소비재들을 줄이긴 좀 어려운 단계 정도로 보는 거고 이제 양쪽이 합의하는 데 있어서 무역도 걸림돌이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좀 배제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좀 오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이거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네. 내년에 그 중국은 여기 잠깐 장표 띄워주시면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2년차 효과가 좀 기대가 됩니다. 2년차 효과. 네, 두 가지 2년차 효과. 하나는 집권 2년차.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집권 2년차 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5년 기수 지도부인데 당대회를 총 7번을 하는데요. 그 매달 그냥 가을쯤에 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에이펙 갔다 와서 11월 중에 할 것 같은데요. 이번 당대회는 집권 5년 중에 세 번째 당대회라서 삼중전회라고 하는데 경제 개혁이 이제 화두입니다. 키데이터죠. 그래서 이 경제 개혁이 화두기 때문에 이제 5개년 계획도 이제 내년에 설정을 하고 주로 이제 활발하게 산업 정책도 나오고 부양을 좀 하는데요. 아까 중앙정부가 이제 나서는 것도 좀 있지만 2년 차에 좀 성과를 경제 쪽에서 내려는 경향이 과거 이제 한 4-5기 정도 한 20-30년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2년 차 효과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이제 가게나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할 마음도 없고 무기력한 부분들이 분명히 내년에도 어느 정도는 이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는 데이터는 7, 8, 9월부터 바닥을 좀 치고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소비를 줄일 만큼 줄였다. 그리고 재고를 줄일 만큼 줄여서 지금 보시는 아까 장표 잠깐 설명 못 드렸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중국의 PPI하고 산업 생산, 즉 출고 가격인 생산자 물가랑 산업 생산을 저희가 이익의 프락시로 보고 이제 그게 A주의 그러니까 상장 기업의 ROE가 따라간다 이렇게 좀 보여드린 건데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 ROE가 중국이 턴을 하려면 내년 1분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가격들이 이제 더 안 빠지고요. 생산이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이제 2년 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화 소비나 내년에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 5%가 좀 다른 이유는 사이클이 2년 동안 저희가 뭐 올해 예측이 사실은 상반기 바닥입니다 한 게 지금 1년째예요. 근데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미 반등을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년 차에 이제 중국 소비 쪽이나 중국 인프라 투자 또 중국의 수출도 좀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감소폭을 좀 줄이면서 후유증에서 좀 탈출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앙정부 레버리징, 그리고 미중 관계.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되면 지금 뭐 사실 8월부터 중국 부동산 부양 얘기하고 내일 나올 중국의 PMI 포함해서 PMI가 4개월째 오르는데도 시장은 그냥 바닥에 있거든요. 결국 외국인이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ROE를 올릴 수 있는 뭔가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이게 더 이어질 거라는 어떤 심리를 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조건이 좀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저희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가 많은 것들이 더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5가지 상고하저가 예상이 되는데요. 하나는 재고 사이클, 그리고 상반기에 수출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는 무조건 상반기에 집행하고 입 싹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반기고요. 그리고 미중 관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아질 거다. 네, 상반기가 좀 나을 걸로 판단을 갖고 덜 팰 걸로 보고요. 그리고 부동산. 네, 부동산도 역시 중공 데이터가 상반기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제가 딴지가 오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예, 예.
예, 이렇게 뭐 1조 위안 찍어내고 또 미중 관계도 좋아지고 인프라 투자하고 부동산 건설 경기도 바닥치고 올라오고 하는데도 똑같이 내년에도 5%? 오히려 제가 그러니까 안 저도 좋은 사실 건가? 중국 생각하면 그 생각 똑같이 하긴 했는데 앞에서 제가 너무 태클 걸어가지고 아니요, 그만해야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예.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건 네네네. 그래도 올해 5%는 어쨌거나 기저효과라는 것도 사실 있는 거고 내년은 순수하게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딴지 하셔야 되고요. 저도 뭐 장밋빛이라는 건 아니고 그림 잠깐 띄워주시면은 네. 요- 1분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왼쪽의 그림이 아까 이제 보시는 부분입니다. 2022년하고 23년 평균하면 4.2%입니다. 올해하고 작년은 베이스가 낮았기 때문에 4.2고요. 내년이 4.7에서 4.9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완만하게 그냥 이제 올라오는 정도 수준으로 실제로는 경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그냥 5% 횡보인 건 5% 실제 GDP고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장기 금리나 자산 가격하고는 이 4.2%가 연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년에 올라오진 않는 건 아닌데 제한적이다.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정도로 보시면 이런 의미로는 또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몇 달 전에도 중국 경제 이러다 아예 뭐 망하고 막 디폴트 나는 거 아니야? 막 무슨 네, 뭐 그랬죠.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막 네, 이랬는데 더블딥 뭐 이런 거. 네. 그런 개념에서는 지금 터널을 좀 빠져나오고 있는 네. 구간이다. 근데 터널이 올해가 아니었고 또 내년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거 한번 그 여러분도 리포트 한번 다운 받으셔서 살펴보시면 사실 내용이 되게 좋고 좀 디테일한데 요거는 또 영상으로 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운 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